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두 번째 이야기. 벌써 40이 된 딸에게.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43년간 20만 명의 환자들을 돌봐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신간도서인데요. 이 책에는 3과 1, 인간관계에 대한 38가지 인생 카운슬링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 저자는 한성희. 출판사 메이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보석 같은 인생 조언으로 가득한 벌써 40이 된 딸에게.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그녀는 20대 때부터 타로 카드, 사주풀이 보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직장 문제, 연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골 점집을 찾아가곤 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어느덧 40살이 되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2명이나 낳았고 직장에서는 차장 자리에 올랐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에게 나는 농담처럼 물었다. 잘 지냈어요? 아직도 전보로 자주 다녀요? 아유, 선생님. 저만 본 지 한참 됐어요. 이제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결혼도 했고 직장을 옮길 일도 없는데요, 뭐. 맨날 사는 게 똑같아서 궁금한 것도 없네요. 그 말에 나는 의아해졌다. 그녀는 이제 미래가 궁금하지 않단 말인가. 내가 알던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탐구하던 사람이었다. 네 개척지에 발을 디딘 탐험가처럼 삶의 정도를 찾기 위해 실오라기 같은 단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와 만날 때에도 짧은 틈을 타서 고민 상담을 해오곤 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앞날이 별로 궁금하지 않다니. 40쯤 되면 사람들은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나기는 쉽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 물론 소소한 고민거리는 계속 생기지만 20대처럼 삶의 향방을 좌우하는 큰 고민은 아니다. 인생은 대략 정해졌고 이제 그것을 지속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 앞날이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40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이런 것이다. 선생님,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해야 하는 일뿐인걸요. 지루해요. 옛날처럼 놀고 싶어요. 그땐 하루하루가 재밌었거든요. 지루함은 나이 탓이 아니다. 삶의 태도 문제다. 34살의 나이에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가 된 엘렌 랭어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1979년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8명을 한 수도원에 모아놓고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도원 내부를 20년 전인 1959년과 똑같이 꾸며놓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당시의 드라마, 영화,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문도 1959년의 것이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2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 당시의 자신처럼 지낼 것. 둘째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할 것. 사실 선발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과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도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1959년으로 돌아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주일간 생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노인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늙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을 못한다고 했고 눈이 잘 안 보여 독서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어떤 노인은 자녀의 부축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간 20살 넘게 생활하자 그들의 신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청력과 기억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관절 유연성, 손놀림, 악력도 향상됐다.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전보다 빨리 걸었으며 대화가 늘었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가 봐도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쳤으며 훨씬 젊어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 노화가 아님을 밝혀냈다.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그 심리적인 나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를 사회적인 시계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즉 20살에는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40살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80에 가까운 노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 반면 40에 불과한 젊은이라도 무심한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제 웬만한 것은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얼마 안가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딸아, 사람들이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40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하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산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예순이 되어 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40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40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이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40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내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0대 후반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 어려서는 어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른이 되면 누구의 간섭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어른이 돼도 마음대로 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어른이 되는 과정은 슬프다.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란 부푼 기대와 나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대한 자아 이상을 떠나보내고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름답고 공정하며 나는 특별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나는 이 세계의 슈퍼 히어로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이와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주변을 통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감을 느낀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자아는 현실 검증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는 오직 그 자신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어릴 때 얘기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에 차려입은 옷을 벗어야 하듯 어른이 되면 이런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탈환상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과 부딪혀가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알아나간다. 나는 생각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고 모든 일이 정의롭게 해결되지도 않는다. 인생은 기대와 다르게 부조리한 것 투성이다. 특히 30대 후반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이룬 결과물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이제 꿈에서 내려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고 꿈과 현실의 차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탈환상은 환상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상실이다. 그리고 모든 상실은 슬픔을 동반한다. 선영 씨가 현재의 삶을 슬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꿈과 기대, 자아이상과 작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애도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세상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이상이 너무 큰 사람들은 환상과 현실 사이에 크나큰 괴리감 때문에 고통받기도 한다. 우리는 환상을 잘 떠나보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현실감 있는 자기상, 응집력 있는 자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있던 두 발을 땅에 딛고 단단히 뿌리를 박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땅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현실에 맞춰 수정해 나간다. 그리고 비록 대단한 사람은 못 됐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긴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삶에 만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생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딸아, 내 큰 이모부가 작년에 팔순이었던 걸 기억하니? 그날 나는 형부에게 80번째 생신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다. 그때 형부가 그러시더구나. 나한테는 생일이 따로 없어. 80 살이 되면 80 번째 생신을 맞이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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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살이 되면 80 번째 생신을 맞이하는 거
그냥 매일 아침이 내 생일이야. 형부의 대답은 그 어떤 위대한 작가의 말보다 나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매일 아침 무탈하게 눈을 떠서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었다. 형부의 눈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 투성이었다. 아직 젊은 너는 노인이 인생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 당연히 할 법한 소리가 아니냐고 손살에 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형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나에겐 다르게 들렸다. 형부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엔지니어로 이란에 파견을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인후드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형부는 응급처치 후 비행기로 공수되어 한국에 돌아와 몇 차례 대수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뒤로 형부는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다. 형부는 사고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현실이 남루하고 부족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형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럼 지금이 불행해져.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다.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삶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때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내가 조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생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가 돼야 하고 그게 아니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고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일이나 인간관계 등 인생의 중요한 과제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다. 책이나 논문을 써야 할 때면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것은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새 글쓰기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진작 자료조사를 잘 해놓을 걸. 나도 어릴 때부터 글쓰기 교육을 받았더라면 훨씬 훌륭한 글을 쓸 텐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돌아가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타이핑을 시작한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한 줄이라도 쓰는 편이 덜 후회스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한자 한자 쓰다 보면 언젠가는 만족스러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 훌륭한 부모, 넉넉한 가정환경, 뛰어난 스승, 믿음직한 교우관계, 따뜻한 배우자. 모든 걸 갖추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걸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고 또 그것을 크게 느낀다. 한 번은 40대 환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공부했지만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있다. 반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었다. 둘은 대학 동기로 20년 가까이 절친한 사이로 지내는데도 술만 마시면 똑같은 입씨름을 한다. 어렸을 적 늘 돈에 쪼들리던 환자는 내가 가난에 대해 뭘 아느냐며 싸움을 붙이고 그의 친구는 내가 돈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봤냐 하며 울분을 토한다. 그들은 그 싸움을 2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그 결핍이 정말로 상처이기만 했을까?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환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돈만 밝히는 부모 밑에서 외로웠던 그의 친구는 자식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처는 아프지만 한편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처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발목 잡히지 않고 뜻한 바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아쉽고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과거를 탓하며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나의 선택이요. 과거를 떠나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어제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었어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진다. 그러니 딸아,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찾게 될 때는 꼭 기억하렴. 과거의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바로 너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핑계를 찾는 데 골몰할수록 낭비하게 되는 건 결국 너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걱정이 많을수록 꼭 익혀두어야 할 삶의 기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줌 기능을 사용하면 참 편하다. 클로즈업을 하고 싶으면 줌인을 해서 먼 풍경을 다 넣고 싶으면 줌아웃을 하면 된다.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구글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좁히거나 넓히면 특정 도로의 상세한 모습부터 점점 화면을 확대해 사람이 점점이 보이는 모습까지 전부 살펴볼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 사람이면 아마 같은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자동차와 건물들이 작아지고 금세 도로마저 사라진다.
그러다 내가 몸담고 살던 장소가 어느 순간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 오늘날 만원경과 현미경은 아주 익숙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 발명되었을 때만 해도 만원경과 현미경은 굉장히 획기적인 도구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우연히 10의 제곱수라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한 젊은 남녀가 어느 가을날 오후 시카고의 호숫가 근처에서 피크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카메라의 초점은 10초마다 10배씩 확장되어 이내 광활한 우주로 뻗어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 두 남녀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카메라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처음의 장면을 비춘다. 이제는 반대로 10초마다 10배씩 초점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남자 주인공 손의 피부를 통해 신체 안으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세포를 지나 끊임없이 요동하는 원자 운동의 세계를 보여주기에 이르는 것이다. 20세기 과학이 안내하는 가상의 세계 여행이었지만 한순간 사고의 패러다임을 흔들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사이,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디일까?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 우리 인생을 가까이서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벅차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시세끼 해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집안일도 하려 들면 끝이 없다. 게다가 내 손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 업무들, 매일 살펴야 하는 인간관계. 그러다 보면 언제 하루가 지나갔는지, 언제 일주일이 가고 또 언제 한 해가 저무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있다. 나무만 보고 사느라 숲을 볼 여유가 없는 삶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등바등 살아온 곳에 비해 크게 이룬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회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아득해지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다. 심한 경우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시리에 빠지기도 한다. 이럴 때 시선을 돌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금 내 삶을 조망해보면 어떨까? 눈앞의 일에 급급한 시선을 줌아웃시켜 인생 전체를 보게 된다면 현재를 더 지혜롭고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 아침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지만 실은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을 내세운 것일 수 있다. 나한테는 큰일인데 친구가 별로 호응해주지 않아 서운했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에게 더 큰일이 생긴 상황일 수도 있다. 한때는 나보다 잘 나가는 회사 동료가 미워서 겸손한 모습조차 가식이라고 욕했는데 막상 내가 성공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제야 그 동료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 신입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팀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언젠가 엄마에게 화가 나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러므로 돌아서자마자 후회할 말과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나가는 일에 함부로 흔들리지 말 것. 어느 날 아이의 발달이 늦는 것 같다며 한 엄마가 찾아왔다.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외할머니 손에 맡기는데 그녀가 볼 때는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을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아이는 표현 언어가 좀 늦대긴 해도 수용 언어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 심지어 정서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할머니의 육아 방식이 못 믿어왔는지 몇 차례 언어 치료를 해보고 싶어 했다. 다음번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엄마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외할머니는 아이를 잘 돌보았다. 아이가 뭐만 해도 예뻐하고 칭찬해 주었다. 외할머니의 눈에선 그야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졌다. 다만 엄마의 요구대로 단어 카드를 읽어주거나 간식을 정해진 만큼 주거나 시간에 맞춰 낮잠을 재우지 않을 뿐이었다. 외할머니는 넌지시 말했다. 제 딸이 너무 걱정이 많죠? 처음 키워봐서 그래요. 뭐 하나만 잘못돼도 애가 큰일 나는 줄 알죠. 저도 제 딸 키울 때 그랬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크더라고요. 요즘은 손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오물거리는 입이며 조그만 손가락이며 전부 다 신기해요. 제가 애들 키울 땐 몰랐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경험이 없는 엄마에게 육아는 걱정투성이지만 아이를 키워본 할머니는 육아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가 끼치는 걱정도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순간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질 것들이다. 이걸 아는 할머니는 사소한 걱정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이가 보이는 경이로움과 사랑스러움을 전부 눈에 담으려고 했다.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멀리서는 오히려 잘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는 멀리서 보는 지혜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머릿속에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이 될 때, 이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무엇을 택하든, 걱정하든 안 하든, 대체로 결과가 비슷한 일이 대부분이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집중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멀리서 인생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지혜다.